내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결정을 내린 날, 모든 게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39살이고 서울 외곽 작은 마을인 가평에서 남편과 조용히 살고 있어요. 남편 준호는 지역 물류회사의 대표로 늘 바쁘게 서울과 춘천을 오가고 저는 그런 그의 그림자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외부와 단절된 우리 집은 단단한 벽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존재는 남편의 완벽한 삶을 꾸미는 데 필요한 작은 소품에 불과했죠. 매일 아침 나는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비에 젖은 정원의 벚꽃나무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나만의 작은 비밀을 품었죠. 그 비밀은 내가 나 자신을 느끼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짙은 회색빛 실크 잠옷을 입었어요. 얇은 어깨끈이 살짝 흘러내릴 듯 위태로웠고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레이스 양말이 다리를 꽉 감싸고 있었죠. 그 옷차림은 나에게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자극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내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단지 집안의 편안함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로만 여겼죠. 우리 사이의 친밀함은 마치 그의 고급 SUV의 정기점검처럼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었어요. 어느 날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났어요.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지혜야, 너는 고급 장식장 속 도자기 같아. 예쁘지만 텅 비었어. 내 삶에 진짜 생기가 필요해. 강아지를 키워봐. 애교 부리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강한 존재를.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고 가평 외곽의 한 보호소로 향했어요. 그곳 바람은 황량한 들판 위로 먼지를 몰아내고 있었죠. 그곳에서 나는 그를 만났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산맥 같은 존재, 카스피해 늑대와 시베리안 허스키가 섞인 거대한 회색 털의 개였어요. 무심한 듯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개의 이름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라프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이름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았죠. 가까이 다가가도 그가 짖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눈을 바라보며 깊이 평가하는 듯했죠. 그 눈빛 속에는 준호에게서 느끼지 못한 힘과 야생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를 백호라고 이름 지었어요. 백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의 존재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준호가 밤늦게 돌아왔을 때 그는 코를 찡긋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괴물이 왜 필요해? 냄새도 지독할 거고, 하지만 백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나의 발 아래에 누워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등골을 타고 전해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금지된 쾌감 같은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나는 백호를 위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의 시선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준호가 없는 저녁이면 나는 몸에 꼭 맞는 펜슬 스커트를 입거나 반투명한 로브를 걸치고 집 안을 걸었어요. 백호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그의 무거운 머리가 내 무릎에 닿을 때면 나는 손끝으로 그의 두꺼운 털을 쓰다듬으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죠. 그 순간들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 같았어요. 나는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사냥감이기도 했죠. 조용한 일상 속에 감춰진 이 비밀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 내 마음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백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나는 지혜, 39살,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조용히 살던 평범한 아내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갈증이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남편 준호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그가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는 사이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나를 점점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나만의 비밀을 간직했다. 아무도 모르게 나 자신을 느끼는 방법, 그건 바로 옷차림이었다. 짙은 회색 실크 잠옷, 검은 레이스 양말,
그리고 내 몸에 꼭 맞는 옷들. 그 옷들은 내 존재감을 되살리는 작은 불씨였다. 그런 나에게 친구 수진의 말은 충격이었다. 너는 마치 유리 진열장 속의 아름다운 도자기 같아.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텅 비었어. 진짜 생명이 필요해.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고 나는 수진의 조언대로 보호소를 찾았다. 외곽의 바람 부는 황량한 곳에서 나는 백호를 만났다. 그는 거대한 회색 털을 가진 카스피해 늑대와 시베리안 허스키의 혼혈 같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겁게 나를 꿰뚫어 보았다. 나는 그에게 백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이름에는 강인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백호를 집으로 데려온 뒤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존재는 공간을 가득 메우며 나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달라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런 괴물을 데려왔냐고 비난했고 백호의 냄새를 견디지 못했다. 그러나 백호는 묵묵히 내 곁에 누워 나를 지켰다. 나는 그의 신비로운 힘에 매료되었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진짜 나 자신이 된 기분이었다. 어느 저녁 나는 긴 남성용 셔츠와 짙은 모카색 타이츠만 입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백호가 다가와 무거운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옷을 적셨고 나는 손가락을 그의 귀 뒤에 넣어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담배 냄새와 낯선 향수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우리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백호는 내 무릎에서 머리를 들고 그를 노려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뱉어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사태가 무너지는 듯한 울림이었다. 준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셔츠의 칼라를 가볍게 고쳤다. 안녕, 자기야. 우리 널 기다리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둡고 승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부터 준호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집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다. 백호의 황금빛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백호는 그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지방을 가로막으며 준호가 부엌이나 거실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준호가 그를 피해 굴욕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모습은 나에게 묘한 쾌감을 주었다. 준호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사오기 시작했다. 사치스러운 모피코트, 화려한 속옷 세트 등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까지도. 나는 냉소적인 미소로 그 선물들을 받아들였고 벽장 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그것들은 그의 패배를 상징하는 전리품 같았다. 내 몸은 점점 다른 자극을 원했다. 나는 백호와 함께 우리 마을 밖넓은 들판으로 나갔다. 바람에 내 지난 삶의 흔적들이 날아가는 듯 했다. 그때 나는 나만의 의식을 만들었다.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가죽 부츠와 카키색 방수 코트를 입고 속에는 얇고 매끄러운 세틴 원피스를 입었다. 겉은 거칠고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민감한 그 대조가 나를 미치게 했다. 우리는 오래된 강가로 향했고 키가 허리까지 오는 풀밭 속을 걷고 달렸다. 백호는 마치 힘찬 기관차처럼 내 곁에서 달렸다. 때로는 비가 살짝 내리면 나는 얼굴을 들고 빗방울을 맞았고 백호는 젖은 코를 내 손바닥에 비벼댔다. 가죽으로 된 목줄을 꽉 쥐었지만 그건 그를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잇는 끈 같았다. 그 순간 나는 평범한 가평의 주부가 아니라 고대의 숲을 지배하는 마녀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내 삶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준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백호와 함께하는 이 신비로운 동반자가 내 안에 숨겨진 힘을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곧 우리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내가 백호와 함께 처음으로 비를 맞으며 들판을 걷던 그날처럼 내 삶도 서서히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고 있었다. 나는 지혜, 39살,
서울 근교 가평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다.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했고 남편 준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외면했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나를 점점 더 깊은 고독에 빠뜨렸다. 그런 내가 백호를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가 내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존재가 공간을 채우고 내 마음속 어둠을 비추었다. 준호가 불쾌해하고 짜증을 내도 나는 백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진짜 나 자신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나는 긴 남성용 셔츠와 짙은 모카색 타이츠만 입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백호가 다가와 내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이 내 피부에 닿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가 밀려왔다. 그때 현관문에서 잠금장치가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의 몸에서는 담배 냄새와 낯선 향수가 났다. 그는 우리를 보고 순간 멈칫했지만 백호는 내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준호를 경계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사태가 무너지는 듯한 울림이었다. 준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나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셔츠 칼라를 살짝 고쳤다. 안녕, 자기야. 우리 널 기다리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둡고 승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집을 조심스레 다녔다. 백호의 노란 눈을 피했고 백호는 그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문지방을 막아 준호가 부엌이나 거실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준호가 그를 피해 돌아서야 하는 모습은 나에게 은밀한 쾌감을 주었다. 준호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사오기 시작했다. 사치스러운 모피코트와 화려한 속옷 세트도 있었다. 나는 냉소적인 미소로 선물들을 받아들였고 벽장 속에 넣어두었다. 그것들은 그의 패배를 상징하는 전리품 같았다. 내 몸은 점점 다른 자극을 원했다. 나는 백호와 함께 마을 밖 넓은 들판으로 나갔다. 바람에 지난 삶의 흔적들이 날아가는 듯 했다. 나는 나만의 의식을 만들었다.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가죽 부츠와 카키색 방수 코트를 입고 얇고 매끄러운 세틴 원피스를 입었다. 겉은 거칠고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민감한 그 대조가 나를 미치게 했다. 우리는 오래된 강가로 향했고 키가 허리까지 오는 풀밭 속을 걸으며 달렸다. 백호는 마치 힘찬 기관차처럼 내 곁에서 달렸다. 때로는 비가 살짝 내리면 나는 얼굴을 들고 빗방울을 맞았고 백호는 젖은 코를 내 손바닥에 비볐다. 가죽 목줄을 꽉 쥐었지만 그건 그를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잇는 끈 같았다. 그 순간 나는 평범한 가평의 주부가 아니라 고대 숲을 지배하는 마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거실에 와인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이미 술에 취한 듯 불안한 눈빛이었다. 내가 백호와 함께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서자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명령했다. 그 개를 치워.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져 나는 천천히 코트를 벗기 시작했다. 속에 입은 세틴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리며 욕망과 증오가 엇갈렸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 집의 일부야. 나의 일부이기도 하고, 하지만 준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졌다. 유리 파편이 산산조각 나며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그는 다가와 위협했지만 백호가 그의 움직임에 반응해 으르렁거리자 준호는 움찔했다. 그 순간 나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내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백호와 함께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빛났다. 우리의 동맹은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폭풍을 불러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가 백호와 함께한 그 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과 불안은 마치 무거운 안개처럼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지혜, 39의 평범한 주부이지만 그 반만큼은 평범함과 멀어져 있었다. 준호가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지고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백호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내 몸과 마음이 단단히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백호와 함께 집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무게감 있는 발걸음이 고요한 거실 바닥에 울렸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신뢰와 힘을 보았다. 그와 내가 맺은 동맹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백호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었고 내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우리 사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의 두려움은 점점 깊어졌고 집 안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백호를 피해 다른 방으로 피했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호가 누워 길을 막았다. 준호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 점점 더 외로워졌고 내게 값비싼 선물을 사오며 자신의 무력함을 보상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선물들을 차갑게 받아들였고 그 모든 것은 그의 패배를 상징하는 전리품처럼 느껴졌다. 내 몸은 점점 더 다른 자극을 원했다. 나는 백호와 함께 마을 밖 넓은 들판으로 나갔다. 바람에 내 지난 삶의 흔적들이 흩날리는 듯했다. 나는 나만의 의식을 만들었다.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검은 가죽 부츠와 카키색 방수 코트를 입고 속에는 얇고 매끄러운 새틴 원피스를 입었다. 겉은 거칠고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민감한 그 대조가 나를 미치게 했다. 우리는 오래된 강가로 향했고 키가 허리까지 오는 풀밭을 달렸다. 백호는 마치 힘찬 기관차처럼 내 곁에서 달렸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실 때면 나는 고개를 들어 비를 맞았고 백호는 젖은 코를 내 손바닥에 비볐다. 나는 가죽 목줄을 꽉 쥐었지만 그것은 그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잇는 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다. 준호가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고 우리 집 거실에서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 개를 치워. 냄새가 집 안 가득해. 나는 내 아내를 원해. 개가 아니라 그의 분노는 한계에 다다랐고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백호와 준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건 싸움이 될 것임을. 나는 천천히 코트를 벗으며 속에 입은 새틴 원피스를 드러냈다. 몸에 꼭 맞는 그 옷은 내 곡선을 강조했고 준호의 눈빛은 욕망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나는 침착히 말했다. 그는 우리 집의 일부야. 나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의 분노는 폭발했고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졌다. 깨진 유리 파편이 어두운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백호가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준호는 움찔하며 물러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두려움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어둠과 야생을 깨우는 불꽃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종속되지 않았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힘과 자유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뀌었다. 준호가 술에 취해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단호한 결심으로 그를 맞이했다. 나는 지혜, 39살, 가평에 사는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검은 가죽 부츠를 신고 몸에 딱 붙는 새틴 원피스를 입은 채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내 등 뒤로는 백호가 유유히 누워 있었고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과 백호가 하나임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내 안에 숨겨진 원초적인 힘과 자유를 상징했다.
준호는 술기운에 취해 거칠게 말했다. 그 개를 치워, 지혜야. 이 집에서 내 아내는 나야. 그 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내디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백호는 나의 일부야. 그리고 이 집의 일부야. 나도 그를 거부할 수 없어. 그 말에 준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졌다. 유리 파편이 산산조각 나며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백호는 즉시 그 움직임에 반응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준호를 향해 몸을 일으켰다. 그 위압적인 존재감에 준호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나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두려움은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어둠과 야생의 불꽃 앞에 무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이 순간부터는 내가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백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며칠 후부터 준호는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워졌다. 백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그는 피해 다녔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사오며 자신의 무력함을 보상하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받아들였다. 그 선물들은 그의 패배를 상징하는 전리품일 뿐이었다. 나는 백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가죽 부츠와 카키색 방수 코트를 입고 몸에 착 감기는 새틴 원피스를 입은 채 넓은 들판을 걸었다. 바람은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백호는 내 곁에서 힘차게 달렸고 나는 그의 젖은 코를 손바닥에 문질렀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2명의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무표정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 뒤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지혜 씨, 개에서 떨어져 주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새틴 원피스가 몸에 따라 흐르는 것을 느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불타는 듯 했다. 낯선 남자들의 시선이 내 몸을 훑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물러서세요. 이 집은 나의 집이고 백호도 나의 일부입니다. 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빈 집 안에선 총성처럼 울렸다. 그들은 한 남자가 긴 막대기에 고리를 달아들고 앞으로 나섰다. 사건은 이미 처리됐어요. 남편이 동의했으니 걔는 격리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때 백호가 갑자기 움직였다.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그는 고요한 폭풍처럼 남자를 향해 뛰어들었고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그의 발톱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던져 백호를 막으려 했지만 두 남자는 강하게 백호를 눌렀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내 손톱은 남자들의 옷을 핥히었다. 백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고 한 남자는 주사기를 꺼내 그의 목에 찔렀다. 백호는 마지막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힘없이 쓰러졌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 끌어올렸고 나는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다. 차가운 벽에 얼굴을 묻고 담배 내음과 싸구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진정해, 소란 피우지 마오. 그 목소리는 내 안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백호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듯했다. 그 후 나는 병원에 갇혔다. 창문 없는 하얀 방, 거칠게 다른 병원복, 냉랭한 공기 속에서 나는 현실과 꿈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백호와의 약속이 불타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백호가 내 곁에서 사라진 그날 밤,
나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은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혜, 39살, 가평의 작은 집에서 남편과 살던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백호가 병원에 갇히고 나 역시 흰 벽과 낡은 병원복에 갇힌 채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다. 창문 없는 방에서 나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머릿속을 헤집는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다. 백호의 뜨거운 눈빛, 그의 무게감 있는 몸짓, 그리고 함께했던 자유로운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내게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이라며 약물 치료와 행동 교정을 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에게 순응하는 척 웃으며 네,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허무함과 반항심이 숨겨져 있었다. 이곳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나는 백호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가 내게 준 힘과 자유는 쉽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병원 생활은 조금씩 느슨해졌다. 밤에 간호사가 졸고 있을 때 나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왔다. 낡은 병원복의 발끝이 닿을 듯한 슬리퍼를 신고 얼어붙은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병원 복도를 조심스레 걸었다. 바깥으로 나가자 얼음비가 내리던 그날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그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몸속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자유의 열망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허름한 병원 복도 끝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회색빛 하늘 아래 얼어붙은 땅과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진흙탕과 얼음이 얼룩진 길 위를 맨발로 달리며 바람이 내 옷자락을 휘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자유로워질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나는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대문이 열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집은 무언가 비밀을 숨기듯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탁했고 술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준호, 나는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실로 걸음을 옮기자 그곳에는 백호가 누워 있었다. 그가 평화롭게 잠든 것 같았지만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차가운 털과 차가운 몸, 그리고 옆에는 준호가 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의사들이 말했어. 그의 심장은 진정제에 견디지 못했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 너는 미쳤어, 지혜야. 치료를 받아야 해. 글씨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 그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다. 그의 옅은 향기, 비와 숲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그들은 널 죽였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 몸은 상처와 타박상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상처 입은 내 몸과 검은 레이스가 어우러진 빈티지 새틴 속옷, 그리고 찢어진 실크 잠옷. 내 모습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사와 같았다. 나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밤, 나는 검은 벨벳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앞은 단정하게 목까지 잠겼지만 등은 허리까지 깊게 파여 있었다. 검은 스타킹과 야은 하이힐을 신고 목덜미에 묶인 머리칼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쳤다. 나는 거실로 나와 백호 옆에 무릎을 꿇고 와인잔을 들었다. 달콤 쌉싸름한 와인이 입안 가득 퍼질 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어둠과 자유가 다시 불타올랐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병원에서 거의 쓰지 않던 전화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받았다. 상대방은 준호의 어머니였다. 지혜야, 모든 걸 다 들었어. 너 완전히 미쳤어.
내일 전문가들이 올 거야. 문을 잠그지 마. 그 목소리는 차갑고 경고로 가득 찼다. 나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긴장으로 빛났고 몸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하나씩 잠갔다. 한번 시도해봐라. 우리를 막을 수 있을지.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남아 긴 밤을 지새웠다. 손에는 와인잔을 꽉 쥐었고 백호는 내 발밑에서 나를 지켰다. 우리는 다가올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올 때 모든 것이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어둠이 집안을 삼키기 시작할 때쯤 나는 이미 싸움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지혜, 39살, 가평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살던 평범한 주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백호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안에 숨겨진 야생성과 강인함을 일깨웠고 나는 그 누구도 감히 나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곧 시험대에 오를 줄은 몰랐다. 밤 11시쯤 문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들려왔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우리 집 앞에 섰다. 그들은 회색의 무표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준호의 어머니가 그들을 뒤따랐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두려움과 경계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혜 씨, 개에서 떨어져 주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새틴 드레스가 몸에 따라 흐르고 검은 스타킹과 하이힐이 바닥에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머리는 흐트러졌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빛났다. 낯선 남자들의 눈길이 내 몸을 훑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집은 나의 집이고 백호도 나의 일부입니다. 물러나세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빈 거실에선 권총 한 방 쏘는 것처럼 강력하게 울렸다.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남자가 긴 막대기에 고리를 달아들고 앞으로 나섰다. 사건은 이미 처리됐어요. 남편이 동의했으니 걔는 격리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 말에 백호가 움직였다. 처음에는 천천히 마치 잠자던 폭풍이 깨어나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빛났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집안을 진동시켰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다. 백호를 막으려는 몸짓에 2 남자는 나를 밀쳤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내 손톱은 그들의 거친 옷자락을 핥히었고 내 몸은 야생의 호랑이처럼 움직였다. 백호는 강력한 발톱으로 한 남자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곧 나는 주사기가 그의 목에 깊이 찔리는 것을 보았다. 백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눈을 바라보며 힘없이 쓰러졌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공포가 아닌 분노에 찬 비명이었다. 2 남자가 나를 붙잡으려 했고 나는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들은 강했고 내 몸은 차갑고 거친 벽에 얼굴을 묻은 채 제압당했다. 그 차가운 숨결, 담배 냄새, 싸구려 향수가 내 코끝을 자극했다. 진정해, 소란 피우지 마. 그 목소리는 내 안의 불꽃을 더욱 태우는 자극제였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백호를, 나를,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병원으로 끌려가던 그 순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내 삶, 내 정체성, 그리고 내 영혼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날 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진 듯 했다. 나는 지혜, 39의 평범한 주부에서 이제는 세상과 맞서는 전사가 되었다. 2 남자에게 붙잡혀 병원에 갇혔지만 내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꽃은 더욱 타올랐다. 백호가 내 곁에서 사라진 이후
나는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병원방은 하얗고 차가웠다. 창문에는 손잡이가 없어 열 수 없었고 냉랭한 공기만 가득했다. 나는 거칠게 다른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매 움직임마다 피부를 자극했다. 간호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의사들은 나를 일시적인 정신착란이라고 진단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곳은 나의 전쟁터가 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순간 나는 간호사가 졸고 있는 틈을 타 병실을 빠져나왔다.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레 걸으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맞았다. 얼어붙은 밤 공기가 내 폐에 들어오자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내 몸은 아직도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은 자유를 갈망했다. 밖으로 나서자 겨울밤의 어둠과 바람이 나를 감쌌다. 나는 점점 가속을 붙여뛰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돌과 지늘기 맨발을 핥히었지만 고통은 무뎌졌다. 오직 자유만이 내 목표였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가평의 낡은 대문 앞에 섰다. 놀랍게도 문은 열려 있었다. 조용한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술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준호,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 대답은 없었다. 거실로 걸음을 옮기자 그곳에는 백호가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차갑고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다. 그의 옅은 향기, 비와 숲의 냄새가 아직도 내 코끝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널 죽였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야. 영원히 함께할 거야에 내가 속삭였다. 내 안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상처 입은 내 몸과 검은 레이스 속옷, 찢어진 실크 잠옷 사이로 전사의 자태가 비쳤다. 나는 이제 죽음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밤, 나는 검은 벨벳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단정한 앞모습과는 달리 등은 깊게 파여 있었다. 검은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고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거실로 나와 백호 옆에 무릎을 꿇고 와인잔을 들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쌉싸름한 와인이 내 안의 어둠과 자유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때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긴장한 채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지혜야, 모든 걸 다 들었어. 완전히 미쳤구나. 내일 전문가들이 올 거야. 문을 잠그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냉혹한 경고였다. 나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긴장으로 빛났고 몸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하나씩 잠갔다. 한번 시도해봐라. 우리를 막을 수 있을지에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백호와 함께 긴 밤을 지새웠다. 손에는 와인잔을 꽉 쥐었고 백호는 내 발밑에서 나를 지켰다. 우리는 다가올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올 때 모든 것이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집안은 마치 긴장감으로 숨을 멈춘 하나의 생명체처럼 고요했다. 어둠 속에서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은은하게 빛났고 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느꼈다. 나는 지혜, 이제 단순한 주부가 아니다. 내 몸을 감싼 검은 벨벳 드레스는 우아하면서도 강렬했고 등 부분에 깊게 파인 커튼은 내 피부를 은밀하게 드러내며 동시에 나의 결기를 상징했다. 검은 스타킹과 하이힐이 바닥에 내는 소리는 무게감 있게 울렸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집안의 권력과 운명을 바꾸는 선언 같았다. 백호는 내 발밑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털은 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으며
그 깊은 눈동자는 나에게 힘과 자유를 약속했다.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나의 야생성, 나의 분노, 나의 해방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렸다. 전화벨이 다시 날카롭게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경고도 내 결의를 꺾을 수 없었다. 나는 와인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거실을 돌기 시작했다. 음악도 없이 오직 내 숨소리와 백호의 무거운 숨결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 불협화음 속에서 나는 마치 오래된 누아르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우아하고도 위태롭게 춤을 추었다. 벨벳 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차가운 공기가 등골을 스치며 전율을 일으켰다.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이었고 그 리듬에 맞춰 내 심장도 뛰었다. 백호는 내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신뢰와 경외로 가득했다. 내 손가락이 그의 두꺼운 털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우리는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 그리고 그 불꽃을 품은 야수였다. 그때 거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들은 회색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었고 그 뒤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경계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나는 천천히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집은 이제 우리의 영역이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 말과 함께 백호가 몸을 일으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공간을 진동시켰고 그 빛나는 눈동자는 적들을 꿰뚫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집안 다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삶, 내 자유, 내 존재를 건 전쟁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내 안의 불꽃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둠이 완전히 깨어났다. 백호와 내가 서 있는 거실은 마치 전쟁터가 되었고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나는 지혜,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여전사였다. 검은 벨벳 드레스는 내 몸을 단단히 감싸며 등선으로 흐르는 실루엣은 강렬한 자존감을 드러냈다. 하이힐이 바닥을 타고 울리는 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 같았다. 내 걸음마다 전율이 번졌고 내 안의 불꽃은 타인의 시선을 모두 태워버릴 듯했다. 백호는 내 곁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적들을 응시했다. 그의 숨결은 깊고 무거웠고 그 존재만으로도 이 공간을 지배하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차례야. 그때 준호의 어머니와 두 명의 회색 유니폼 남자가 조용히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온 걸 환영해요.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막지 못할 거예요. 백호가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고 그 긴장감은 순간 폭발했다. 남자들은 움찔했고 준호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자유, 분노, 사랑, 복수. 모든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검은 벨벳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려 하이힐로 굳은 바닥을 단단히 디뎠다. 내 눈빛은 불타는 불꽃처럼 강렬했고 백호의 깊은 눈빛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는 하나였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시간도 숨을 죽였고 공기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어떤 어둠과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와 백호,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은 짙은 숲속을 울리는 야생의 울부짖음과 자유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노래였다.